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멘토 나와 있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 팀 김동공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코스피 약세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강세, 지수만 놓고 보면 이렇고요. 매기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계속 좀 몰려 있는 듯한 모습이고, 자동차 반도체 하반기에 좋다고들 얘기했는데 주가가 최근에는 좀 약하거든요. 시장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반기에 이런 흐름이 지속될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좀 바뀔 건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영재 멘토께 먼저 말씀을 좀 듣죠. 네, 코스피가 단기 박스권 고점으로 여겨지는 2,650을 향해 가는 중에 지금 잠시 주춤하는 구간으로 좀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국내 증시가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인 재료와 부정적인 재료가 좀 혼재한 상황인데, 여기서 긍정적 재료는 좀 중장기적인 재료고 또 부정적인 재료는 좀 단기에 영향을 주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기 재료에 조금 더 영향을 받으면서 좀 조정이지만, 결국 7월이 끝나고 8월부터는 긍정적 재료에 좀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8월부터 다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회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 재료는 첫째가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로존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런 긴축 정책이 곧 완화될 수 있고 결국 기업 실적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점이고요. 둘째는 연준의 긴축이 이제 완화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약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6월 말에 나타났던 그런 국내 수출 회복세가 7월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하반기에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부정적 재료는 일단 국내 시장에서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의료 AI인의 그 주도주가 단기에 급등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상황이고, 여기에 미국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확인하고 팔려는 분위기가 좀 나타났다.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점도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현재 그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빅스 지표와 달러가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연출되고 있고, 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 200일선을 지지하고 있어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좀 지수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미국 FOMC에서 일단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한 차례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가 추가적으로 조금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조금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 아마존 등의 주요 빅테크 실적이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도 최근처럼 새로운 분위기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관망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이고, 사실 뭐 큰 하락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강했던 대형주 약세가 나온다면 저점에 좀 비중 확대로 좀 대응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는 수급이 쏠림 그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소외 종목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펀더멘털 계산 없이 단순히 순환적으로 반등하는 종목이라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하자는 거예요. 이슈들이 좀 있죠. FMC 회의도 있고 빅테크 기업 실적들도 좀 봐야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주춤주춤거리면서 빠지면 그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 김동공 멘토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성장주들이 일단 조금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전일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힘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 마감에서 있었던 미국 반도체 주요 종목들에 대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아니라 그 실적을 발표했었던 ASML 제외하고 나면 크게 이제 좀 나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들은 사실상 FOMC 영향권들로 일단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많이 드는 상황들이고요. 엔비디아나 이제 NXP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들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ASML의 하락에 이거해서 좀 증시가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밀렸었던 흐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흐름들이 결국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영향력들을 좀 미치면서 반도체주들이 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수급적인 측면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 유입되고 있던 수급들은 여전히 좀 약해지기는 했지만 매도로 전환됐다라고 좀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증시를 좀 이끌고 올랐었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증시를 이끌고 올랐었던 것들이 외국인의 수급이었고 그중에서도 좀 전기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업종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외국인의 스탠스는 좀 약해졌다 뿐이지 그렇게 좀 바뀌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조금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증시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시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나쁜 증시로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는 조금 지루하고 약한 모습들, 그러니까 좀 소폭 약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들은 조금 좀 자제를 해도 좀 그런 관점들은 조금 지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이제 7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살짝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반등세들로 지수를 끌고 올랐었던 날이 7월 10일인데 그때 이후에 다우 지수나 그러니까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 상승세들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 정도의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들이 타 지수들 대비 조금 더 컸던 것이고 그 상승에 대한 것들이 일정 부분 조금 반납을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FOMC 영향권도 이제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7월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이런 분들도 이제 좀 휴가를 가는 분들이 좀 나타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조금 보수적인 물량들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좀 지수가 일정 부분 못 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하겠지만 크게 좀 걱정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도 2,600선을 깨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하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조금의 지지를 받는 조정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김영재 멘토하고 비슷한 의견일 수는 있는데 시장이 지금 조금 주춤거리면서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얘기 오늘도 하죠. 2차 전지에 약간 그 오르는 종목들의 색깔이 바뀐 것 같다. 오늘 폐배터리 좀 강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극재 말고 다른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 약간 매기가 옮겨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그냥 다른 쪽을 보는 건지 아니면 양극재 너무 올랐으니까 양극재 조정 나오고 다른 쪽을 밀어 올리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김영재 멘토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양극재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작용하면서 어떤 수급상 그런 교체 매매가 나타나면서 그 네. 외 부분이 좀 올랐다. 특히 폐배터리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긍정적으로 아침부터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그렇지만 아직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구간에 진입하지 않은 그런 분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양극재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글로벌 폐배터리 그 재활용 시장 규모 성장에 대해서 좀 제약이나는 그런 수치들이 좀 나오면서 폐배터리 종목이 강세였다는 분석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글로벌하게 올해 한 7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30년에는 70조 원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로는 2040년에 264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뭐 아주 먼 얘기긴 하지만 2050년에는 뭐 60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기차가 보급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뒤에 한 5년 정도는 최소 지나야만 폐배터리 재활용이 본격화되는 그런 관계로 네. 현재 그에서의 그 이익 성장은 사실은 크지 않다. 그래서 사실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동하는 주가 흐름이 많이 나타났었고 이익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양극재와는 조금 결을 좀 달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수급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최근 뭐 폐배터리 반등이 양극재 내에서 수급이라든지 주가 흐름이 제일 약했던 LNF와 흐름이 좀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주도주와의 괴리가 좀 벌어진 상황에서 주도주 매도 이후에 어떤 LNF 매수와 같은 수급상이 나오면서 어제는 뭐 코스피 이전 상장의 가능성은 제로에 네네. 더 힘입어 단계 지금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한 2년 이상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장기 투자가 관점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 단기 기술적 매매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 양극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양극재는 쉬다가 다시 가고 이런 모양새지만 폐배터리는 올랐다가 제자리 내려왔다가 다시 올랐다가 제자리 내려왔다 이런 거니까 두 개는 약간 구분해서 보자. 폐배터리는 아직 시장이 성숙 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해야 된다. 김영재 멘토 이렇게 지적해 주셨네요. 김동국 멘토는 폐배터리 시장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 양극재도 시장 아직 멀었다 그랬는데 확 가버렸잖아요. 그럴까요? 일단 제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네. 거의 똑같은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배터리라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쓰이기 시작한 기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 몇 년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이 배터리의 수명들이 일단 다 돼야지 결국은 이 폐배터리에서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것들이 리사이클하는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터리들이 수명들을 이제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느냐 이것들에 대한 수치를 찾아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7에서 10년 정도 된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은 김영재 멘토님 말씀에 따라 한 5년은 지나야지 기존에 팔렸던 것들이 폐배터리 시장으로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장들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들 때문에 점점 더 커져갈 거다라는 것에서는 이제 동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이 폐배터리 시장들이 막 활성화될 것이냐 네. 그것들은 조금 생각할 수는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 풀어야 될 것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 2차 전지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실상 리튬 이온 배터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이게 리튬이라는 것들을 이제 좀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들이 사실상 폭발 위험이 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 때 실험을 하다가 리튬에 물을 닿는 실험들을 하다가 이 조금 리튬을 좀 많이 넣어서 시험관이 깨졌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폭발성들이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거냐, 그리고 어디에다 지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것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비중,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결국 양극재인 거거든요. 2차 전지 시장에서 그 비용적으로 찾아보면 40%가 양극재입니다. 그럼 양극재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기정사실화인 상황들인데 이것들을 과연 이제 좀 제도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배터리 시장이 확장될 것이라는 것들, 폐배터리 시장이 확장될 것이라는 측면들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 규모는 작다. 그리고 이것들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높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극재가 너무나 많이 올라오면서부터 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그럼 그 다음에 타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잠시 좀 스쳐가는 형태의 이제 매매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폐배터리와 관련된 두 분의 투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외에도 2차 전지 장비 부품주들 뭐 PNT, 대보마그네틱, 유일에너지 이런 데들은 전부 5% 이상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꽤 많은 또 2차 전지 회사들이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하나라도 좀 넣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 ETF 같은 걸로 직접 투자가 좀 힘들다라면 전체에 투자하는 지수가 같이 움직이니까 뭐 그렇게 투자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재 멘토가 가져오신 유망주 그리고 김동국 멘토가 가져오신 유망주 보도록 하죠. 김영재 멘토께서는 삼양식품 가져오셨네요.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가 예상된다.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얘기겠죠. 최근에 라면 가격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긴 했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국 멘토는 오늘의 유망주 KT 서브마린 가져오셨습니다. LS전선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건데 삼양식품부터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음식료 업종부터 잠깐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 지수가 한 13% 하락하면서
16.6% 이상 상승한 그 코스피 대비로 매우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온 삼양식품 역시도 작년 말 주가 대비 지금 소폭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주가 부진은 아무래도 고물가 부담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음식료의 내수 소비가 좀 둔화되는 것과 맥락을 좀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변입니다. 특히 글로벌한 고물가로 좀 외식보다는 가성비가 높은 식품 소비가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한류 문화 확대에 따라서 K푸드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가 증가되면서 해외 라면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해외 음식료 업체도 해외 비중이 높고 또 가성비 높은 그런 제품을 보유한 경제 경력이 있는 회사의 종목은 주가가 좀 차별화됐다는 것도 국내 시장과 거의 동일한 건데요.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해외 경쟁력 있는 종목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삼양식품으로 넘어와서 네네. 삼양식품은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317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350억 보다도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한 10% 정도 컨센서스 초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추정치처럼 잘 나온다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것이 국내에서는 사실 불황속에서도 견조한 나무 판매 수요가 함께 나타나고 있고 또 지난해 판가 인상 효과도 좀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는 미국 월마트 입점 확대와 직접 영업을 통한 실적 성장에 달러 강세 영향도 일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해외 매출액 비중이 작년 말에 한 66.6%인데 이번 2분기에는 한 72%로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비중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향후 예상되는 뭐 국내 판매 가격 인하에 따른 부담이 해외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실 판가 인하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또 여기 월별 데이터 살펴보면 한국 전체 라면 해외 수출액에서 삼양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데요. 삼양식품은 1월에 한 53% 비중을 차지했고 이후 4월에는 56% 그리고 5월에는 57% 비중으로 상승 중입니다. 물론 여기 해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를 하는 경쟁 업체를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의미를 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국내 라면 가격 인하 영향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삼양식품은 참고적으로 7월부터 불닭볶음면을 제외한 12개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4.7% 이내에 네.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로 감소하는 100억 원 이하로 좀 감소하는 효과가 내년에는 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현재 주가가 한 PER 9.5배 정도 수준인데요. 상대적인 저평가 수준을 좀 유지 중이고 수급 상황은 외인은 매도하고 기관은 매수세 유증으로 최근 6월 말에는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한 0.75%포인트 비중을 늘려서 한 12%가 넘는 비중을 확대했다는 공시가 있었던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전략 가속화로 인한 새로운 CI를 발표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행보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관심 가져야 할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주가가 최근에 한 12만 5천 원 선이 마치 딱 막혀 있는 천장처럼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오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그보다 높은 1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뭐 라면 가격 인하 뭐 이런 게 있긴 했지만 해외에서 워낙 좋기 때문에 그게 많이 커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곡물 가격이 이제 또 오르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반영되는 데까지는 6개월 이상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 주가에 크게 영향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삼양식품에 대한 투자 의견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김동국 멘토가 가져오신 KT 서브마린 투자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죠. 네, KT 서브마린 이제 다음 달에 종목명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유는 뭐냐면 최대 주주가 기존엔 KT였었는데 이제 LS 전선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향후에는 이제 좀 종목명이 좀 바뀔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게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T 서브마린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볼 텐데요. 선박으로 이제 해적 케이블을 이제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해적 케이블은 보통 대륙간
민간 이제 통신 또는 이제 송전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내 과점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저 케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선이 일단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LS 전선으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은 LS 전선에서 만든 전선을 이제는 이제 KT 서브마린에서 이제 시공을 하는 이제 그 수직 계열화가 일단 좀 갖추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턴키 방식으로 이제 발주를 내게 될 거고, 수주하는 입장에서도 이것들을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하려고 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동시에 이제 발주처 입장에서는 부담들을 좀 상당히 좀 덜게 될 거고, 수주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수주 금액들 자체를 좀 늘려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재료로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투자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해상풍력 시장이 최근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현재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풍력 발전기가 설치가 되면 여기서 발생한 전기를 결국 육상으로 끌고 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끌고 오는 것들은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해보면 결국 해저 케이블을 만들고 있는 KT 서브마린이 계속해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10차 송변전 계획이 일단 좀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송변전 계획은 매년 2년마다 일단 좀 발표가 되는데, 향후 15년 동안의 국내 송배전 투자 계획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해안 쪽에 최근에 이제 발전 시설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전기를 결국 수도권으로 끌고 올라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도권으로 끌고 오는 전기를 어떻게 끌고 오느냐? 육상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저로 끌고 온다라는 건 거죠. 지금 총 6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 4개가 이제 해저로 끌고 온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T 서브마린의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9,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 서브마린 목표가 9,500원에 선저가 8,000원. LS전선으로의 결합의 시너지가 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김영재 멘토 그리고 김동공 멘토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